안녕하세요. 요즘 시대는 옛날과는 많이 바뀌어서 시모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산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모 밑에서 참 험한 꼴 많이 봤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라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시모는 어떠신가요? 저는 아마 들으시면 모두가 다 분통을 터뜨릴 만큼 답답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과 함께 지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대문에서 중형 크기의 의류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사업장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도 엄마 옆에서 일을 도우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일조를 해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저희 사업장에 손해가 가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가 의뢰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장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신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승소를 한 이후에는 먼저 그 사람이 저에게 사적으로 다가오면서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허세가 있기도 했지만, 그 정도 허세는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귀엽게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결혼해서는 저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만나게 된 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만난 시모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제 시부는 몇 해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약간 몸이 안 좋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간단하게 일을 하시면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 전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저를 며느리 대우해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둘 다 혼수나 결혼식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범한 결혼식에 평범한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것 가지고 시댁이나 저희 친정에서도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아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저도 나름 남편을 내조하며 일도 같이 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모의 은근한 차별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시댁이나 친정을 좀 자유롭게 다니는 편이었어요. 워낙에 집들이 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주말이면 거의 친정 아니면 시댁에서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시댁에 갈 때마다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어요. 시댁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결코 제 오해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얼른 저녁 준비하자. 안 그래도 너희랑 같이 먹으려고 고기 사놨어. 그러셨어요? 저희가 오는 길에 사와도 되는데. 아니다. 내가 나간 김에 그냥 사온 거야. 얼른 준비하자. 네, 어머니. 어머, 삼겹살만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고기도 사셨어요? 그것도 한우로? 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니? 아우, 맛있겠다. 얼른 차릴게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소고기를 먹을 생각에 약간 들떠있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의 기분은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우리 사무장님 밥 많이 먹어. 자자, 얼른 이것 좀 먹어봐라.
네, 엄마도 드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굽는 고기를 익는 족족 본인 아들 앞에다가 가져다 두셨어요. 게다가 저는 소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하나 잘 익은 것으로 맛보고 싶었는데 한쪽의 가족들도 먹이고 저도 몇 점 먹어보려고 굽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본인 아들에게 주셨어요. 어때, 아들, 맛있지? 이거 특별히 내가 큰 맘 먹고 우리 사무장님 먹인다고 한우 2플러스 등급으로 산 거야. 그러셨어요? 아우, 비싼 거라 그런지 입에서 아주 살살 녹아. 저는 제 속도 모르고 마냥 좋아라만 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얄미웠습니다. 게다가 소고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도 저에게는 한 점 먹어보라고 권하지도 않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 속에 있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소고기 좀 먹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익는 족족 다 아들한테 가져다 주세요. 여기 며느리도 있는데. 아유, 넌 여기 삼겹살 있잖니. 그냥 너랑 나는 삼겹살이나 먹자. 여자들은 소고기 몸에 안 좋아. 너도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 먼지도 많이 마셨을 거고. 그럴 때 삼겹살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 애는 하루 종일 머리 써가며 일하는 사람인데 이럴 때 체력 보충해야지 언제 하니? 너는 안 사람이 돼가지고 남편 좋은 거 먹인다는데 그렇게 심술 부리면 쓰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기가 찼습니다. 이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편 좋은 거 먹을 때 부인은 옆에서 가만히 냄새만 맡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소고기가 여자들한테 안 좋다는 소리는 살다 처음 듣네요. 저도 밖에서 하루 종일 공장 돌리고 오는 사람인데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이 사람보다 일하는 시간도 더 길다고요. 예, 너는 그래도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공장 사람들 부리면서 일하잖니. 내 아들은 지가 다 하는데. 그리고 나 때는 남편 먹는 건 쳐다도 안 봤어, 얘. 겸상도 안 했다고. 너는 여기 고기 남은 것도 많은데 아주 그냥 그 고기 좀 안 줬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내는 거야? 점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고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그동안 좋은 건 제 아들만 챙기고 은근슬쩍 저는 빼버리는 그 태도에 대한 서운함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었고 그게 이번 소고기 사건으로 터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와 싸우다가는 제가 더 유치해질 것만 같아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래도 생각해서 고기 사다 주셨는데 왜 그래? 당신도 당신 시어머니 보고 고기 좀 드시란 소리 했어? 그것도 안 했으면서 뭘 서운했다고 어른한테 함부로 따져. 그럼 안 되는 거지. 뭐라 그랬어 지금? 당신 나한테 하는 소리야? 당신은 내가 고기 굽는 동안 나 몇 번이나 먹는지 보기는 했니? 한 번이라도 자기가 굽는다고 해봤어? 나는 불 앞에서 얼굴이 달아오르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신경이나 썼냐고.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해?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저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사위 오면 100년 손님 대접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건 다 준비해서 그렇게 대우해 주는데 저는 완전히 시댁에만 가면 똥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 저에게는 서러움으로 변해버렸고 결국에는 이렇게 터져버린 거죠. 그날 저는 집으로 혼자 돌아와 열이 받아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 소고기를 잔뜩 사서 구워 먹었습니다. 나름 혼자 먹는 고기도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포식을 하다 치우고 나니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전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짜증이 나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엄마도 당신 그렇게 가고 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좀 달래드리느라 늦었어. 됐어. 내가 진짜 당신 집에만 가면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거기서 밥이나 차리고 고기나 구우려고 시집간 줄 알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화 풀어. 대신 내일은 우리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몰라. 저는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은 결국에는 남편과 풀지 않았어요. 냉전이 오래가고 그 다음 주말에는 시댁에도 찾아가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정말 저의 입장을 잘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막말로 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인데 그 딸이 남의 집 가서 대접 못 받고 사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순순히 있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원래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할 텐데 웬일인지 가만히 있었어요.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굽히고 들어가면 이전보다도 더 기세가 등등해져 저를 함부로 대할 게 뻔했거든요. 거의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종종 가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와서 저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제 우리 집은 아예 안 갈 작정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독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말이야. 이번 주말에는 나랑 같이 가. 엄마도 이제 안 그러실 거야. 알았어. 대신 나 이번에도 갔는데 어머니 또 그러시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제 안 참을 거라고. 그렇게 해. 이제 안 하신다니까. 나한테도 당신 안부 종종 물으시더라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궁금은 하셨는지 안부를 물어보신다는 소리에 다가오던 그 주말에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갔죠. 또 혹시나 소고기와 삼겹살을 같이 사가면 차별하시고 싸울까봐 삼겹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소고기만 사들고 갔어요. 근데 이게 웬 걸까요? 시댁에 가자마자 제가 왔는데도 시모의 표정은 너무 냉랭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의 말은 그냥 저를 꼬시기 위한 입 발린 소리였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인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나 찾으셨다며? 아이 참 그게 엄마도 당신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랬어. 솔직히 나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든데 집에 들어가서 당신 눈치 보고 주말에 엄마한테 와도 엄마 눈치 보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풀자. 당신이 좀 양보해. 저는 시댁에까지 온 마당에 큰 소리는 낼 수 없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시어머니보다는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풀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고집이 센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 일로 아직 화나신 거예요? 저도 그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화해하는 의미로 소고기 사왔어요. 좀 같이 드세요. 이번에는 저도 좀 먹고 어머니랑 신랑도 먹을 수 있게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드세요. 됐다. 너희나 먹어라. 아이 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얼른 드세요. 저의 계속되는 권유에 어머니도 마지못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실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직접 고기를 굽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예, 그냥 내가 구울 테니 너희는 어서 먹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이랑 얼른 드세요. 아니라니까. 내가 구울 테니까 너희 먹으라고. 너무나도 완강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말씀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구워주시는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참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태운 소고기를 제 그릇에 올려주시고 살짝 익은 소고기는 남편에게만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집이 세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였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대학도 가지 않고 엄마 공장에서 일하며 쌓아온 사회생활 연륜이 있었기에 마냥 당할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 접시로 올려주시는 탄고기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편 접시로 냉큼 옮겨서 담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맛있어 보이는 소고기를 남편의 접시에서 뺏어와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맛있네요. 소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어쩜 어머니 아들 주신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우시더니 이렇게 맛있는 거였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 소고기가 무슨 맛인지 제 고기도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렴 며느리 주려고 구우신 건데 맛이 없을까요? 이 사람도 한번 맛보라고 줘봤어요. 저의 당돌한 말에 어머니는 분한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셨고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이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머니, 말씀 똑바로 하세요. 저는 가르치려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하도 그 맛있는 거 아들한테만 주시길래 저도 맛 좀 보고 싶어서 먹어본 것 뿐인데 말씀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역시 저도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가 구워주시는 게 더 맛있네요. 저는 이 말만 하고는 저번처럼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도무지 어머니와는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 고집과 성질이 죽지 않는 한 저도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냉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좁아지지 않을 듯 보였고요. 그때도 남편은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에게 남편이 와서 이번에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어? 어른이 그렇게까지 하면 그냥 꺾여야지. 그러다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 당신. 엄마가 아들 챙기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이래 진짜? 그깟 고기 내가 다 사줄게. 내가 지금 그깟 고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야. 너만 니네 엄마 자식이야? 너는 네 마누라가 그 수모를 겪는데도 니네 엄마 편만 들고 싶니? 진짜 너무 싫다. 너네 엄마나 너나 너무 싫어. 저는 남편에게도 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도 냉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고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무조건 좋은 것 있으면 제 아들만 챙겼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라곤 우리 사무장님 하면서 좋은 옷, 보약 다 입히고 저한테는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여자가 잘해야 집안이 성공하는 법이라는 둥 조선시대 같은 소리들만 해대셨거든요. 그러다 진짜 서운함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 차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근데 차가 상당히 비싸 보였어요. 분명 남편 차는 그랜저였는데 고급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보여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차야? 아, 당신 몰랐겠구나. 엄마가 한 대 뽑아주셨어.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하고 있는데 아무 차나 타고 다니면 안 된다고 벤츠로 쌈박하게 뽑아주시더라고. 걱정하지 마. 차 할부는 엄마가 내고 있으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차를 사준 어머니도 대단했지만 이걸 저한테 말을 하지 않은 남편도 더 기가 찼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내게 의논이라는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이 할부값을 내준다고 하지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유지비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는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벤치가 가당키나 해? 그러다가 혹시 어머님이 할부값 못 내주신다고 그러면 어쩔 건데?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1억 넘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남자는 차에 욕심이 있어서 한 번쯤은 타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한테는 죽어도 할부값 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사실 당신 성격에 반대할까 봐 그랬어. 이번은 이해해줘. 그 대신 더 열심히 할게.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에 월급 400 받는 사람이 벤츠가 말이 되나요? 원래 타고 다니던 그랜저도 충분한데 허세만 가득하고 철이 없는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 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개념 없고 부부라는 현실을 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언제 한번 제대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벼르고 한동안 살았어요. 근데 한 8개월이 지난 뒤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는 어머니와도 냉전 시기를 끝내고 조금씩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평소에 먼저 연락하시는 법은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너네 공장 돈 좀 번다면서? 네?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좀 니네 남편 차값 좀 내라. 내가 내고 나니까 아주 등골 휘겠어. 어차피 네 남편이고 너도 옆에 앉아서 편하게 타고 다닐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좀 내. 어머니, 그거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 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왜 내요? 넌 또 말대꾸야? 그냥 좀 하라면 해. 너는 이 늙고 힘없는 시애미가 그 큰 돈을 내고 있다는데 신경도 안 쓰여? 어떻게 돈 내는 거 보태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니? 어머니, 그거 애초에 제 동의 없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사주신 거잖아요. 저 그거까지 낼 돈은 없어요. 이게 진짜 끝까지? 아, 몰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아예 어머니는 막무가내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차값 못 내주시겠대.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내 동의 없이 산 당신 차니까 당신이 차값 알아서 메꾸라고. 나는 더 신경 안 쓸 거니까. 전 분명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일도 안 하시는 어머님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할부값을 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벅차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도 그 벤츠값을 절대 못 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내주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버는 돈은 저축을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월급으로 벤츠값은 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벤츠의 맛을 알았는지 할부값을 못 내 연체 위기 상황이 와도 팔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제게 의지하려고 안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평소 하지 않는 집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하며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아부를 떨든 애교를 부리든 집 청소를 하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만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여보, 봐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나 연체돼서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대. 뭐 어쩌라고 이 등신 같은 인간아. 아, 짜증나. 저는 마음 같아서는 계속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래도 변하려고 하고 막상 남편이 할부값을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못나도 내 남편, 개념 없어도 내 남편인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저 차 하나 때문에 신용을 박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할부값을 내주게 되었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랑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내주기로 마음먹은 거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해주었어요. 당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나랑 상의 없이 이런 일 저지르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무조건 그땐 이혼이니까 무슨 일 할 때는 잘 판단하고 생각해. 알았어?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경고를 주며 벤츠 일은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 갑자기 저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차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하도 공장에서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허리랑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량이 많을 때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차를 사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댁에 놀러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가서 말한 이유는 어머님이 저를 아직도 자기 아들하고 차별하는가 알아보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차를 하나 살까 봐요. 요즘 무릎이랑 허리가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출퇴근하고 어디 이동하게 되면 대중교통 타야 하는데 좀 힘들어서 아예 좀 사려고요. 그래? 근데 너네 지금 그 벤츠값 내는 걸로도 힘들지 않니? 네, 힘든데 몸이 더 힘들 지경이라 새 차 말고 중고차로 하나 사려고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벤츠 타고 다니고 남편은 경차나 한 대 사서 타고 다니게 하려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건 절대 안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 경차 끌고 가면 사람들이 퍽이나 보고 신뢰하겠다. 그쪽 일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됐고, 내 차 끌어. 그거 쏘나타 10년 됐어도 아직 짱짱하다. 너는 무릎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져다가 써. 어머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어머님 차가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 위험해서 안 돼요. 뭐 차 사는 거 반대하시면 당분간은 제가 몸 상태 좋아질 때까지 남편 차 제가 타고 다니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년아? 넌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어? 남편이 상전이다 생각하라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네 남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공장 다니는 애가 무슨 차가 그렇게 좋은 게 필요한데? 잔말 말고 내 차 타고 다니던가 걸어 다니던가 버스 타고 다니던가 그렇게 해. 어머니, 그건 싫은데요. 지금 그 벤츠 할부값 누가 내주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일 저질러 놓고는 제게 책임 전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내고 내가 타고 다닌다는 건데 걸어 다니라뇨? 그럼 어머님이 지금부터라도 할부값 내세요. 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거 안 되겠네? 역시나 어머님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시면서 제 뺨을 때리시더군요. 갑작스러운 반격에 전 멍을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들은 왕, 며느리는 왕을 시중하는 하인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은 절대 고쳐질 분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뺨을 맞는 제 모습을 보고도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자가 쌍으로 덤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요. 야, 진짜 아직도 이러네? 너 어머니한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했지? 몸이 힘들면 쉬던가 아니면 엄마 차 끌고 다녀도 괜찮겠구만. 뭘 또 그렇게 성질을 내긴. 이 미친 것이 갈수록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네. 그러니까 쳐맞지. 야, 뭐라고? 이게 또 지네 엄마 앞이라고 막말하네. 너는 편하게 1억 넘는 벤츠 타고 다니니까 맨날 버스 타고 다니는 내 심정 모르지?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마누라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면 본인 차를 내주면서 타고 다니라고 본인은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거야, 이 인간아. 근데 또 어머니 편을 들면서 날 욕해? 당신에게 난 도대체 어떤 존재야? 내가 네 물주야? 그래서 고작 벤츠값 내주고 있다고 막 나가는 거야? 야, 가짜안타 가짜나. 벤츠값 못 내서 연체될 때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인간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저는 완전히 미쳐서 막말을 내뱉고 있는 남편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렸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듯했어요. 저는 그대로도 참을 수 없어서 시댁 창고로 가서 굴러다니는 못을 가지고 나와 남편의 차를 완전히 다 긁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이드미러도 발로 차서 다 깨부셔 버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차 꼴을 보더니 비명을 질러댔어요.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보면 몰라? 나는 아파 죽겠다는데도 너는 멀쩡한 몸 가지고 이 좋은 거 혼자 타고 다니려고 했니? 그리고 나는 이제 너 같은 똥차 안 타.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인간과 그 인간만 싸고 도는 시모 곁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진 수모를 평생 겪어야 한다는 게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고는 나와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쌩 난리를 치더군요. 나 이혼 절대 못해.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혼하는 거 봤어? 내가 지위가 있지. 어디 가서 이혼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 아휴,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내가 남편이라고 그동안 데리고 살았다니. 됐다, 됐어. 꺼져. 야, 너 거기 안 서? 나 절대 이혼 못해. 안 해. 웃기지 마. 너 같은 거랑 나 못 사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저는 끝까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 이혼 못하겠다는 남편과는 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이혼 소송 끝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정말 무수히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어요. 꼴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재산 분할 유리하게 받고 싶어서 뛰어다니던데 참 가짜났어요. 전 그래서 전 남편이 일하는 변호사보다 훨씬 유능하고 능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아주 제대로 발라주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은 제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죠. 한 번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전화가 왔었어요. 예, 너 돈 좀 있다고 우리 아들 피를 말릴 작정이니?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만약에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니네 회사 곧장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니까 각오해라. 너 내 성격 알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성격이다.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절반씩 합의하고 끝내.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며 막말하는 걸 보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요? 아줌마 성격이요? 잘 알죠. 성격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1%에 속하는 개차반 성격에다 주제도 능력도 없으면서 일만 크게 만드는 개념 없는 정신 상태. 무조건 우리 아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발상. 또 교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천박한 인성. 또 말해드려요? 뭐야? 야 이년아. 그리고 저희 공장으로 쫓아오신다고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어떤 꼴 당하나. 우리 엄마 과거에 껌 좀 씹으셨던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험한 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문 활짝 열어드릴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제 전화 통화를 듣고 있던 엄마는 너 나 어릴 적에 좀 놀았던 거 어떻게 아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엄마도 제가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당신 딸이 상처받고 안 좋게 이혼을 한다니 좋아할 부모가 세상천지 어디 있을까요? 엄마는 제가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들을 시원하게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는 절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제게 당당하게 소리쳤던 거와는 달리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뻔질나게 했던 거였겠죠.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어보니 그놈의 벤츠는 죽어도 팔기 싫은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낮에는 사무실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뛴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할부값 내려면 몇 년간은 허리 좀 휠 겁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그것도 얼마 못 가 연체돼서 신용불량자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그래서 그 인간 인생의 쓴맛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얼마나 돈 벌기 힘든 곳인지
고생 좀 해보면 정신 차릴련가 모르겠네요. 뭐 지금은 남남이니 지 인생 지가 살라죠 뭐. 저는 오히려 지금은 똥차를 버린 기분이라 오히려 개운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제 글을 보시면서 제발 무시당하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쪼록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이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당하고 살지 마세요. 존중받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병 된다는 말 잊지 마시고 속에 있는 말 할 수 있을 때 꼭 하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